안녕하세요. 경제를 거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놓고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철길이 두 갈래로 나뉘더니 사실 영원히 만날 일 없이 따로따로 전개되는 모습,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거대한 균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대한 균열, 정말 따로따로 노는 비대칭화를 보는 모습은 도시냐 비도심이냐, 도시냐 시골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결정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역시 내가 집을 하나 보유하면 그 집은 거의 나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집을 보유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 드리고 있는 그 전세 보증금은 역시 나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 재산에 해당되는 이 집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진단을 하고 있고,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어떤 톱니바퀴처럼 연결고리를 갖고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특히 매월 말일쯤이죠, 미분양주택 건수가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지요. 근데 지금부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동산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드리는 이 비대칭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거대한 균열, 비대칭화라는 이 트렌드를 배제한 채 시장을 판독하시면 안 될 겁니다 라고 좀 강하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비대칭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부동산 전망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4년 경제 우리가 꼭 예의주시해야 될 그 주제가 비대칭화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대칭화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대칭화라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트렌드를 감안하지 않고서 시장을 보게 되면 미스저칭할 수 있는, 실수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비대칭화라는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 트렌드를 명확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볍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 부동산 매매 가격 등락률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국 평균 가격입니다. 등락률이 20년, 21년에 급등하다가 22년 중반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죠. 그리고 계속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0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상승 반전한 건 맞으나 이 상승 반전의 흐름은 강보합에 해당되는 것이지 예전처럼 강한 상승 흐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지금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몇몇 분들이 좀 불편한 심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동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야,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제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보통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느냐라고 집값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의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가 오르고 있다라고 손을 들으시고, 한 30% 정도 가까이는 아직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손을 드십니다.
물론 지방으로 가면 5대 5의 비중으로 또 집값이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의 모습인 거예요. 평균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0에 가까운 강보합이기 때문에 반은 오르고 있고 반은 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나의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기보다, 시장은 바로 이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부동산 가격, 집 가격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나의 사정인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판독하는 데는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그 시장의 흐름 속에 나의 집값은 어느 위치에 와 있나를 판단하는 것이,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집의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미스저징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서울시의 집값 등락률은 평균 등락률보다 이미 훌쩍 상회해서 나름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5개 광역시의 집값 등락률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여러 구마다 그 상승의 흐름이 달리 전개되기 때문에 송파구나 강남구나 서초구와 같은 몇몇 지역들의 경우에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중랑구나 몇몇 은평구나 관악구 같은 몇몇 구들은 또 상승하는 흐름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판독하는 것은 이런 평균적인 지표로 들여다보는 것인데, 5개 광역시의 경우 아직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의 흐름처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024년에는 이 흐름이 서울시의 경우 강보합의 흐름으로 계속 갈 것이냐, 또 5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약보합의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판독하는데 꼭 눈여겨봐야 할 몇몇 2024년 경제의 변수들을 주목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비대칭화, 이게 비대칭화거든요. 이런 비대칭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안 좋을 거야, 부동산 매매 가격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일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집의 수요가 줄어드니 집값은 오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2020년부터 인구 증감률이 0 밑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서울 혹은 한국의 집값이 오르기가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기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구 구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가구 구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주택의 수요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라는 거죠. 인구가 줄지라도 가구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미 예전의 상식 속에서는 4인 가구가 표준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가구, 표준 가구의 모습은 4인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1인 가구는 표준입니다. 1인 가구가 절대적으로 가장 많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고, 앞으로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의 수는 늘어난다. 다시 정리한다면 인구 규모가 줄어들지라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의 수는 늘어난다. 다만 또 혹자는 1인 가구가 어떻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2인 가구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의 수요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거주할 주거 공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 주거 공간을 내 집 마련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수요죠. 직접적인 수요죠. 그러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의 형태로, 월세의 형태로 그 집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조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직접 그 집을 장만하지 않을지라도, 내 집 마련을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죠. 누군가는 주택을 수요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에 기여한다. 결국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인구 감소 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구 감소가 정말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일까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봐도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년, 21년 주택 가격이 이보다 더 폭등할 기간이 있었을까 할 만큼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어쩌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한 상승 압력, 뭔가가 있다면 그러면 집값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만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인 거 맞겠습니다만 가구 구조 변화라든가 그 밖에 나머지 변수들을 들여다본다면 반드시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말씀드린다면 인구 감소 속에서도 첫 번째는 가구의 증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 인구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구의 이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인구 감소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인 거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는 2035년까지도 통계청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인구는 이미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약 5천만 인구 중에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또 생각해 보면 인구 감소는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비수도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수도권에서의 어떤 매매 가격의 흐름을 논증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적당한 근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인구의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구 증감과 인구의 이동까지 감안해 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가격,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가격, 집값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겠구나. 비대칭화가 전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비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도권의 집값은 상승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수도권의 상승 흐름이 더 강하다 그런다면 집값은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상승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상승 흐름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인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 아닙니까? 지방소멸의 진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99페이지를 열어보세요. 199페이지에 이 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매년 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정보원의 이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린다면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극심하게 높은 지역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그리고 주요 군소도시, 광역시도 아닌 군소도시입니다. 그럼 지방 소멸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소위 지방의 군소도시에 이렇게 가다 보면 3년 동안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 지방 군소도시, 군수라고 볼 수 있죠. 군수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인구를 늘리는 군수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죠? 산업을 갖고 와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청년이 몰려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소멸 지역,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소위 저출산이 아니라 무출산, 그리고 또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소멸 도시에 빈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빈집을 누군가 채워놓을 사람이 상대적으로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 지방이 소멸되다 보니 극단적으로 주택에 대한 매수 의사는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수 의사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는 더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소멸 위험 시군구의 개수가 2022년에 113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인구의 이동과 지방소멸과 또 1인 가구로의 분화,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증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체감하는 그 시장의 경기, 부동산 경기는 극단적으로 향후 달라질 수 있겠다. 결국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것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여기에다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비대칭화는 더 극명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은 198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추석 직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은 뭐냐면 신도시입니다. 택지 개발입니다. 주택 공급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가 대부분 어디였습니까? 네, 수도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 수도권이 광역도시화되고 있고, 심지어 정치계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유인시키겠다, 또 구리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들도 거세지다 보니 이 3기 신도시와 주택건설 계획과 이런 것들이 또 역시 GTX 노선도와 함께 만나면서 그 해당 지대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신도시 하면 분당 신도시, 또 일산 신도시,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신도시 하면 세종 신도시, 또 동탄 신도시, 하남 신도시, 위례 신도시. 신도시가 되기 전 단계의 그 집값과 된 후의 집값은
정말 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그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급 계획, 그리고 3기 신도시 건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마다 집값 상승세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든 것이 오르는 이 시대에 집값만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지,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물건 가격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고민하실 때,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그 흐름이나 시장 동향을 판단한다고 하실 때,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과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거대한 균열, 비대칭화라는 이 트렌드를 여러분 충분히 이 머릿속 한켠에 두시고 시장을 좀 진단하셔야 미스저칭하는 일이 없으실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